이 이야기는 여러 해 전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도시에 비해 인구도 적고 조용한 편이었죠. 마을에는 한 가지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전설은 산의 도깨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도깨비가 살고 있으며 그 도깨비는 사람들을 홀려 산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마을에 놀러온 대학생 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집안은 이 마을 출신이었고 그는 어릴 적 여름방학마다 이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 큰 뒤로는 처음이었는데 왠지 모를 그리움과 함께 오랜 친구들을 데리고 마을을 구경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한 친구들과 함께 전설 속 도깨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잘 믿지 않았고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한 친구가 술기운에 이끌려 말했습니다. 이왕 온 김에 그 산에 가보자. 도깨비가 진짜로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그렇게 그들은 늦은 밤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분위기가 좋았지만 산속으로 점점 더 들어갈수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부딪히는 바람 소리와 발밑에서 느껴지는 작은 장가시가 오히려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은 갑자기 앞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가로등인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빛은 하르르 떨리며 흔들렸고 어느새 불빛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려고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민호는 그 와중에 발을 헛디뎌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호는 한 낡은 산속절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일단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절은 매우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치 세월에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절 전체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 안쪽에서 낡아 보이는 도깨비 상이 하나 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 도깨비 상은 이상하게도 민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간 민호는 몸서리치며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귀가에 울렸습니다. 늦었다. 돌아가라. 정신이 번쩍 들며 민호는 재빨리 몸을 뒤로 돌려 저를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을 감싸는 안개가 걷히며 오랫동안 길을 일코에 메었던 듯한 느낌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고 마치 묻고 싶지 않은 비밀처럼 덮어두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그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마다 그곳을 찾아오는 바람에 쓸쓸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과연 도깨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공포였을까요? 아무도 그 해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무렵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 쪽으로 향하는 길에 무심코 발길을 향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숨가라앉듯 전해졌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나는 특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던 우리는 인터넷에서 소문이 자자한 폐가를 방문해보기로 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으로 몇십 년 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차를 타고 폐가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 어둠 속에 서 있는 저택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함께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였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우리는 이곳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화면에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곤 했다. 귀신이 보인다는 전설이 떠올라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 탐험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방은 과거의 거실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쓰러져 있는 소파와 깨진 텔레비전이 있었다. 우리는 소파 쪽으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이 켜지며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모두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굳어버린 채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텔레비전은 곧바로 꺼졌지만 우리 모두는 그 순간 집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모험심에 불타는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매 걸음마다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듯했다. 2층의 첫 번째 방은 침실이었는데 누군가 방금 사용한 것처럼 침대가 반쯤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방문을 연 순간 환청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서 나가 라는 소리였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남은 방 2개를 더 탐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길한 예감 때문인지 모든 것이 오싹하기만 했다. 서둘러 내려가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그 폐가를 돌아봤다. 그 순간 층 창문에 우리가 방금 떠나온 침실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 놀라
내려서 차에 뛰어올라 그대로 그 장소를 떠났다. 며칠 후 우리는 그날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기 위해 모였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게 된 것은 사진마다 정체불명의 형체가 함께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다. 흐릿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참물 사진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확실히 보였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고 어떤 일로든 그 근처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친구들끼리 그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가끔씩 그때의 소름 돋는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어쩌면 그 집에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하던 영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아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래된 폐가에서 밤마다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라 친구 2명과 함께 그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깔린 어느 밤 우리는 손전등과 작은 배낭을 챙겨 낡은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주변이 고요해졌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다. 오래된 나무와 금이 간 벽은 마치 집이 오랫동안 외면당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둑하고 먼지투성이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속삭였다. 저기, 저 문을 열어보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낡고 무거워 보이는 문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섬뜩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현듯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흐느끼는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긴장감을 느꼈다.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인가봐. 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었고 드디어 좁은 방 하나에 도착했다. 방 안은 꽤나 넓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방 안에는 우리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때 한 친구가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본 듯한 흔적이 있었다. 우리는 일기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여기에 있는 글씨가 보였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고 그것은 오래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일기였다. 일기 속 주인은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존재를 경험했다고 썼다. 그 존재는 날마다 그를 괴롭혔고 결국 그는 도망치듯 이 집을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일기를 읽던 중 우리는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일기장을 덮고 지하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우리를 따라오는 듯했다. 밖으로 나와 폐가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에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묘한 경험은 없었다. 그 후로도 폐가의 소문은 여전히 마을에 남았지만 우리는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그 밤의 기억은 종종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일기장에 쓰였던 문구가 다시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여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셋은 아무에게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모이면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미묘하게 웃곤 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질려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이사 간 집은 오래되었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2층짜리 주택이었다. 집 뒤편에는 나지막한 숲이 있었고 벚꽃 나무 몇 그루가 꽃이 필 때면 참 아름다웠다.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이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어느 날 가벼운 호기심으로 집의 이력을 물었을 때 모두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화제를 돌리곤 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로 늦은 밤 이상하게도 2층에서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이게 낡은 집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몹시도 많이 오던 날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식탁 위에 올려둔 커피는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 2층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하고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의자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손전등을 들고 어두운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그 소리의 원천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다락방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방 안은 어둡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수많은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한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장식장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장식장의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낡은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중 한 장의 사진만이 유독 이상했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이 생긴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다. 마치 고의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다. 갑자기 다락방 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방 안이 순간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당황하며 서둘러 내려가고자 했지만 다락방 문이 갑자기 닫히며 나는 강하게 이 안에 갇혀 있음을 깨달았다.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려 했지만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순간 숨조차 막힐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던 중 문이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놀랍게도 문 밖에는 마을 주민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 할머니는 이 집에서의 일들은 있는 게 좋아 라고만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을과 집에 얽힌 미스터리한 일을 더 파헤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원만해졌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그 다락방에 두고 온 사진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